오늘은 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활발한 토론으로 오늘 김대중 후보의 생각을 탐험할 토론자로서는 오늘도 역시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로 계시는 김영희 상무,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교수, 그리고 제 맞은편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 네, 세 분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MBC 대토론회의 주제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임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치와 외교 통일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주제별 또 토픽별 그 시간 제한을 철폐해서 얼마든지 후속 질문이 가능하게 해서 후보자와의 차이점을 크게 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분 이내로 3, 4분 이내로 압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MBC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공동 생중계되는 가운데 김대중 후보와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최근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글을 내걸고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선거 준비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국정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평생 야당만 하시고 행정 경륜은 전혀 없으신데 이렇게 새롭게 거대한 국가로 변한 한국의 앞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준비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시청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한 40년 했고 또 야당하면서 국정을 많이 논의한 과정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 경제, 사회 혹은 남북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앞으로 네 분께서 검증하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차차 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제 그 조순 후보께서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경제 대통령론을 펴시는 가운데 주로 김 후보께서 펴는 그 대중경제론 이런 것이 다분히 정치 논리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경제 논리도 옳고 정치 논리도 물론 필요한 것인데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고 억지가 있고 옳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좀 정당화시키실 수 있는지요? 예, 그 조순 후보 그 말씀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하고 토론하고 싶다 하신 말씀도 알고 있는데 역시 그거 보고 조순 후보가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조순 후보가 다른 사람 자쳐놓고 저하고 토론하고 또 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과거로 와서 우리는 역시 사촌길이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조순 후보가 시장 되시기 전에 또 된 후에 경제정책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근데 그때 얘기하면 조순 후보께서 제 경제정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때로는 나도 거기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그 김총리는 그까지 생각했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이 동의도 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잘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뭐 다 사업가로 상당히 큰 성공했어요. 또 국회에서는 경제 위원회에 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자타가 인정한 경제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난 85년 제 책을 출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판매하고 있고 또 작년에 재판하고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또 이 정책, 이론 세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하고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제가 한번 잘 살려서 국민에게 기쁨과 또 안도감을 드리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직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경제 논리가 필요한 겁니까? 정치 논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필요한 겁니까? 경제는 경제 논리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제 논리를 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죠. 정치가 개입을 하면 정경유착이 되어버리고 관치 경제가 되고 하니까 경제 논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특히 한보 사태까지 이르기에 쭉 맞으면 301에 정치 논리가 경제를 지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는 끌고 가는데 도움도 됐지만 오늘날 이런 그 왜곡된 구조가 된 것은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는 경제가 커질 만큼 커졌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경제가 경제 논리로 가야죠. 김 후보께서 경제 대통령이 되셔서 그런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시려면 우선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대통령이 되시려면 이제 되시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건데요. 김 후보께 있어서 정권 교체는 최고의 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 22일 중앙일보 강연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여당이 여당하고 야당이 야당하는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지적을 하시는 건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87년에 그 야당이 말이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될 그런 그 절호의 기회가 한번 왔는데 그때 그 기회를 무산시킨 책임의 한 절반은 김 후보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책임 절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그때 저라도 양보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원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2번이나 야당 당수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면복권 되면 대통령은 저한테 양보하겠다. 그래서 그걸 믿다가 이제 이행을 안 한 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랬더라도 제가 양보했어야 하는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네? 권력의 속성상 그게 어려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인데 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단일화가 했다 하더라도 그럼 꼭 됐냐 하는 게 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3년, 67년 두 번 윤보선 선생님께서 단일 후보고 71년 제가 단일 후보였지만 제가 46%까지 얻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말하자면 뭐 표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단일화되면 단일화된 대로 또 부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런 변명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때 저라도 양보했어야 하는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관권 선거나 뭐 금권 선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공작 정치, 공작 선거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거 정보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 감정도 도발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금력이나 권력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과거 선거 언제나 한 대로 용공조작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엉뚱한 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번에도 그 오익제시 사건 가지고도 그런 방향으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했는데 아주 포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그저께 이 자리에 또 이인재 후보가 앉아서 세대 교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그 세대 교체를 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주장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교체론 중에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관해서 세대 교체를 능가한 어떤 논리를 펴실 수 있는지요? 정권 교체는 민주적인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정당 정치고 정당 정치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이렇게 정권 교체가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정권 교체 안 한 나라가 세계 민주국가이고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니 영국은 그 토니 블레어가 압승을 했는데
보수당이 18년 집권에서도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보다 더 짧지요. 그리고 세대 교체는 이거는 5.16 후에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말이지 외국에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차별로서 문제가 됩니다. 국민들이 그거 알아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를 보면 젊은 토니 브레아나 클린턴 같은 사람도 당선되고 만델라라든가 뭐 옛날에 아데나워라든가 느고르라든가 레이간이라든가 얼마든지 나이 먹은 사람 당선됩니다. 능력이 문제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외국의 원로들이 또 자진해서 이 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해서 뭐 젊은 사람도 자진해서 물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 대신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물러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태가 자기가 꼭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이 허용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인, 장년, 청년, 노인의 그 경험에 의한 지혜, 장년들의 그 원숙한 판단력,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실천력 이것이 결합돼서 그래가지고 세대 통합이 될 때 나는 비로소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배척하고 한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장청의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간에 정치를 구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 구시대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김 후보께서는 막 구정치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건 막 동의하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 후보가 직접 박정희 군사 정권은 거의 반통일 정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2인자였던 분하고 지금 이제 공동 집권을 모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김 후보를 정치적으로 가전 방법으로 거의 박해하던 기관 출신 사람들을 지금 또 포섭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그 구식 정치의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다 또 소위 가신들이 상당히 거의 끝발을 행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예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은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은 좀 더 김 후보 스스로 발상을 크게 전환을 하시고 또 혁명적 어떤 그 의식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 문제는 하도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내가 시간 좀 걸리겠어요. 그런데 되도록 간단히 하겠는데요. 네. 저는 제가 정치는 오래 했지만 일생을 개혁 정치를 위해서 바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사정권과 목숨 걸고 싸운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섰고 가령 노동자들의 권리라든가 농민의 권리라든가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이것을 격리듯이 하고 해왔습니다. 그렇지 한 번도 말하자면 그 어떤 수구 세력한테 굴복하거나 그때 협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김종필 자민련하고 지금 통합 얘기를 그 협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본의 사회당도 자민당하고 연립정부를 하고 독일의 빌브란트도 기민당하고 연립정부를 했습니다. 연립정부를 한 것은 상대방하고 정책의 어느 테두리가 맞으면 그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대부분 나라들은 연립정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보수 혁신 시대가 지나간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신문에 보도한 바와 같이 저희가 수구적인 사람들을 많이 영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민주적 정권 교체, 여야 간 정권 교체에 협력할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헌신하겠다는 사람이면 말하자면 일단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손잡아야겠다. 그런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당 입장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좀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와서 협력하겠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정치보복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딱 우리가 판단한 그런 사람까지도 영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 후보께서 지금 이 정치적인 기성세대로서 기득권자로서 이미 본인도 모르시는 사이에
수구 세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 가지고 얘기합시다. 저는 지방자치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동운동자들이 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하는 걸 허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소기업 여기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대처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행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통합의료보험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두가 개혁정치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구역이 되겠습니까? 지금 총재께서는 김 후보께서는 그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 그 잇따른 거의 당 외에서 보기는 당 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차별 영입이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엄삼탁 그 중앙정보부 전 안기부 기조실장이라든지 또는 그 이용택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30 말기 유신 때 그 국내 정치 담당 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때 그 가해를 입은 사람이 지금 국민회의 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북풍의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그 수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당 내외적으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김 후보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견치라는 목표, 개혁 정치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사람도 개전의 정만 보이면 다 수용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우리 김 후보께서 계속 지금 승승장구를 달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러면 그래도 거기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선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사람들 지적하면서 네. 그런데 같은 엄씨인데 엄씨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중앙정부 금방 사실이지만 또 김영삼 대통령한테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로서는 지금 아까 그 말씀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그 툭하면 사상적으로 음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그런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정말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던 것을 증언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용공조작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애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우리 당 입장에서 그건 필요한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양심성을 하면서 나선다는 것은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차 말했지만 우리 당이 그런 정도 가지고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할 것은 그러한 그 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론이 있거나 논쟁이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모두 협의해서 하고 있지. 근데 아직 그분들이 정식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에서 그런 문제를 전부 스크린할 지금 제가 조직을 만들어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다 보시면 지금 그 개혁적인 사람들도 지금 영입하려고 접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 기울쳐서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분들이 입당할 때 그 파괴력 있는 어떤 그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자기들 입장을 밝히죠. 밝힐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국민한테 밝히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하는 것을 막아서 이 땅에서 다시는 용공조작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당에 들어왔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당이라는 것이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선거 때가 돼서 그러는 것보다는 항상 뭐 필요한 인물들을 뭐 영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과거의 3당 통합의 그 결과가 현재 신한국당의 짐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뭐 꼭 같은 그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당의 정책 갈등이 생기고요. 요구가 달라질 테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정권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나 막 영입에 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 당의 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 정당으로서 이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성격에 대해서 동의하고 돌았기 때문에 만일 그런 문제 가지고 앞으로 당내에서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정당이든지 당내에 좀 개혁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의 당내의 의견 대립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건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께서 이렇게 포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과는 또 정반대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남조선 명함파문을 일으킨 이석현 의원의 경우입니다만은 국민회의가 자진 탈당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석현 의원은 의정 활동도 거의 매체에서 뽑은 1, 2위를 다루는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고 또 김대중 총재의 개인 비서로서 김 총재에게 충성을 다한 그런 의원이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김 총재가 그동안에 시달려온 색깔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싹을 자르겠다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은 이석현 의원의 사상을 정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엉뚱한 일이 했구나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오익재 사건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화가 막 쏟아져 와요. 당에 집에. 이래가지고 막 난리예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도 처음에는 좀 그것을 좀 실수를 하고 좀 경솔하게 했다 이런 정도 생각하다가 이제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됐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데 본인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석현 의원이 와가지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한데 제가 탈당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제 양심에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직까지 사퇴할 정도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탈당해라. 그거는 국민이 워낙 이렇게 격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본의가 그러지 않다고 탈당해라. 그리고 한 달쯤 절에 가서 좀 수양을 해라. 그래서 근신한 태도를 국민한테 보여라. 그래갖고 나중에 보자.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인데 국민의 그런 입장을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정책의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책 내용 못지않게 그걸 수행하는 스타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력 집중 같은 게 우리 의식이나 문화 속에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김 총재께서 김 후보께서 국민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봉건적인 예를 들어서 공천을 무슨 자기 주듯이 이렇게 공천을 분배하면서 그 힘으로 좀 민주주의적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또 당내에서 이 김 총재를 예우하는 게 거의 개인 숭배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아까 이제 김 교수가 지적한 짐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공천 때에 팽을 당한다면 팽당하는 사람이 국민회의에서 김 총재에 의해서 팽당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권력 집중 현상, 또 빈민주적인 현상, 이 당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죠. 예, 그런 비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의 공천에 있어서요. 공천 문제 가지고 당에서 큰 불만이 일어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결정된 대로 결재를 하고 딱 한 사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재심하라고 한 일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팽은 없고죠. 예? 팽은 없어요. 그리고 이 공천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은 한둘이 현역 의원도 선거구가 없어진 데서 못 공천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당에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인데 두 사람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외부에서 들은 사람들이 와서 제일 놀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개인 승배.
우리 당에서는 제 앞에서는 누가 말도 못하고 그냥 뭐도 유유낙낙한 줄 아는데 와서 보니까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화기애애하게 뭐 형제한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헌대보고 그건 참 어떻게 해서 외부에 이렇게 오해가 돼 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내가 또 총재 권한대행까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전부 맡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밖에서 생각하신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왕 리더십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과거 지금은 안 그러신지 모르는데 과거에 정확한 시기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그 주간지의 정치부장을 하는 사람이 한 경험입니다. 5시부터 11시까지 그 총재께서만 쭉 말씀을 하시고 피곤해서 좀 졸았더니 막 야단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물론 설명할 게 많고 하지만 습관이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틈을 주지 않으시고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독선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 때로는 카리스마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참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갖추고 있는 리더십의 장점은 빼고 약점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떤 유형의 참모가 그것을 보완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야기할 틈 많이 줍니다. 제가 이야기를 덜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많이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다 자유롭게 의견 얘기하고 제가 그저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그저 일부 얘기한 그런 것이고요. 제가 제 리더십 중에 제가 좀 너무 많은 주장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런 것이 좀 제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책도 내셨고 그게 중판 3판까지 나오셨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People's Economy라고 해서 대중경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스 파티스페이터리 이코노미. 예. 매스 파티스페이터리 이코노미입니다. 대중 참여 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 평생 우리 김 후보께서는 개혁과 진보의 이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동자, 농민, 민중, 기층민들이 모두 우리 김 후보의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주장을 쭉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김 후보의 이념적 좌표가 뭐냐? 이게 개혁과 진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멀리하는 것 아니냐? 보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이념적 좌표를 지금 크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정권 교체도 좋지만 이념까지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예,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패망으로 이제 세계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를 가더라도 과거 보수 정당, 과거 진보 정당이 전부 다 중도 정당을 표방합니다. 이번에 영국을 보더라도 토니 블레어가 사회 정책은 노동당 정책하면서 경제 정책은 대체 정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김 의원께서는 더 잘 아시지만 이번에 클린턴이 사회적 정책은 역시 민주당 정치하면서 경제 정책은 레이가니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도 통합을 모두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중도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져온 것하고 좀 변화가 없지만 다만 강조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21세기 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장 경제 이런 시장 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시장 경제로서 제가 민주적 시장 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권하신다면은 예. 대기업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까 안 당할 겁니까? 당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당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정책하고 대기업 정책이랑 항상 갈등 상충 관계를 이룰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대기업은 이제 과거와 같이 국내에서 있는 경제 몫을 가지고 갈라먹는 경제 시대에는 중소기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경쟁한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와서 경쟁합니다. 우리도 외국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요. 앞으로 7년이면 경제 국경이 없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이 정경유착이라든가 그런 그 관치의 특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또 안 줘야 하고. 그러면 대기업은 전 세계에 나가서 말하면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자유를 주면서 대기업이 독과점이라든가 말하자면 그 불공정 거래 이래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괴롭히지 않는 한 대기업을 이제는 애국자로 대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 집중해서 중소기업, 이 은행 융자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노동력 문제라든가 판로 문제라든가 대기업하고 수평적 거래 문제 이런 거 중소기업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정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건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 성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네 그 과거 가지고 온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가면서 이 무한경쟁 시대에 적응해가면서 원칙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중도 통합론이 말씀은 그럴듯한데요. 예. 상당히 애매합니다, 실제로요. 예. 그리고 평생을 개혁 정치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재께서는 개혁을 일단 꾸준히 이제 표방하시고 실천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보수하고 진보라든가 자유 이거는 이제 상학론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때로는 연대도 가능한 겁니다. 아주 뭐 극과 극이 아니죠. 상학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제론으로 가면은 이제 개혁이 있고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리액셔널리스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 쪽이 아니고 좌파 쪽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이죠. 개혁론자들이 이 색깔 그 메카시즘에 휩쓸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말씀이죠. 이념이 약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나 개인이 의심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 이념을 옛날에 이 박사의 일민민주주의 같이 일민주의처럼 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정치 이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한 안보태세 위에 화해협력의 추궁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 그 이념 뭐 이런 문제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은 아까 문정인 교수가 처음에 얼마나 준비가 되셨느냐 하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역시 이제 국정 운영에는 뭐 내각이 있겠죠. 혹시 예비 내각을 이미 짜놓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예비 내각요. 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이 아직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것이 과연 해서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누구가 정권 잡으면 무슨 장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심지어 탈당도 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자민련하고 지금 연립정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야민련하고 의견도 교환해야 되고 또 어느 자리를 어느 쪽으로 가질 거냐에 따라서 또 정해야 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자민련하고 단일 후보가 실현돼 가지고 선거에 가는 과정에서 좀 당내에서 그런 그 집권 후 대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를 두어 가지고 그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시킬 작정입니다. 언젠가 교민청 신설 같은 것을 주장하셨는데 네. 그 행정기구는 얼마나 크게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줄이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기구는 제가 볼 때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죠.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길입니다. 일본도 보면 이번에 그 정부 부처를 거의 반으로 줄이지 않았어요.
일본의 전후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관료였지만 이제는 관료가 그 전후 경제, 이제는 새로운 세계 경제, 무한 경제의 경쟁을 관료가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굉장히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래 했는데 저희도 집권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무부 같은 것은 지방자치처라든가 또 공보처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요.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직 충분히 성안도 안 됐는데 말하기 어려워서 지금 안 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더 여쭙겠는데요. 예. 다른 이제 후보들이 이를테면은 책임 총리제 같은 거 권력의 그 분점 내지는 분산을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혹시 대통령 비서실 재편 같은 거, 개편 같은 거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의 기능이 기능적으로 매우 중첩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일들을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기능적으로 잘 분할을 하면은 그것이 곧 책임 총리제도 될 것이고요. 내각 책임제의 그런 요소도 잘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이 운영하는 방식에는 참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장관보다 권한을 더 행사하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헌법대로 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서 전 강요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서는 어디까지나 비서해야 합니다. 연락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도와준 이 선으로 끝이게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 박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청와대 만들고 직접 대통령이 총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요들 하나하나를 고급 보좌역, 실질적인 보좌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법대로 국사를 논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은 지키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청와대 기구 축소로는 이건 분명히 야, 이건 그거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고 걱정 말고. 김 후보께서는 이 대의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뭐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한국은 고대 아테네 같은 도시 국가도 아니고 또 싱가포르도 그런 걸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게 무슨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주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또 그걸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주 또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자주 하시겠다고 한다면 소대장이 할 일을 갖다 연대장이 하는 같은 그런 또 병폐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조금 해명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21세기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이런 입장에서 직접민주주의 혹은 그 참여민주주의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았을 뿐 아니라 이제 아까 지적하신 그 정보통신 매체가 너무도 극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국민들과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단계에 가면 투표 같은 것도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투표를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투표 제도를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좀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스위스 같은 데는 보니까요, 뭐 적은 나라니까 그러겠지만 이 어디다가 사단 하나 설치하는데도 국민 투표하고 또 전투를 뭐 한 몇십 대 사온 것도 국민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이 매일같이 신문들이 지금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그냥 지각지각 와요. 요새 그 여당 보면 국민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후보 박가연이 어쩌니 보면 지난번 92년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되어간 거 보면 국민들 의사가 시민들이 전화갖고 나 누구 지지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하나가 그렇게 대여당 후보 유상을 막 좌지고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상당한 지금 변화를 우리가 격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요. 예. 직접 민주주의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국적으로는 정보, 대기구 이렇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활발해지면 질수록 상당히 정부에 큰 부담이 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정부도 신장돼야 하는 것은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권한을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정부는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집행 문제는 다 남겨주고 민간이나 지방에 남겨주고 정부는 기획 업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이 보건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국가가 안 하면 안 될 문제만 하면서 이러면서 국민의 여론을 자꾸 수렴해가고 저는 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한 달쯤 지나고 나면 국민을 TV 앞에 전부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 휴일날 대화를 하겠습니다. 국민하고.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을 쭉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같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는 이것을 하겠으니까 국민은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국민들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간 줄 알고 자기도 주인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 방향의 참여의 정치를 시작해 볼 작정입니다. 김 후보께서 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되신 후에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대통령 김대중 총재께 기대하는 가장 큰 그 세 가지는 경제 그리고 남북 관계, 지역 갈등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이 대통령 되실 기회를 상당 부분 지역 갈등 때문에 놓쳤다는 의미에서는 지역주의의 피해자이시고 또 지금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1야당의 총재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지역주의의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그러니까 갈등, 제가요. 예. 야당 총재하는 게 목적이면 수혜자인데 대통령하니 목적이니까 지역 문제가 피해자지 수혜자가 아니죠. 좋습니다. 그럼 지역 갈등 해결 방안을 좀 길지 않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보다도 명백합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고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전 지역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대통령의 그 애정과 존경심을 똑같이 표시해야 할 때 먼저 정신적인 모두 화해가 되고 또 협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아 쓰기는 쓰되 지역 인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어느 지역 이건 소외받았다 이런 인상을 안 주게 맞으면 어느 정도 인구 비율도 생각하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방 사업 문제인데 지방 개발비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책임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내놓고 또 각 시도에서 요구한 재원을 또 내놓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동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 시도 얘기만 하던 사람도 상대방 시도가 국가적으로 와서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분배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이 지방 갈등이란 것은 해결된다. 이것은 5.16 이후 1962년 이후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이런 지방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국회의원도 셋넷 됐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서 대여섯 명 됐어요. 거의 조금도 맞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